미호관과 생태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섹션 첫 번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하시는 분들 두 분은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이따 토론하신 분들은 또 자장을 맡으시는 강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거니까요. 첫 번째로서 미호강의 멸종위기 어류라는 주제로 이한옥 사단법인 한국빈물고기 보존협회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로서 청주시 항세보건사업과 미호강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무성채 한국교원대학교 항세생태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양 다 소개시켜드릴까요, 제가 그냥? 예. 그럼 토론하시는 첫 번째 토론으로 박종석 충북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으로서는 누진호 충북생명의숲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현수 충북생물다양성 본연협회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장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니까 나중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좀 청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호강의 멸종위기 어류라는 주제로 이한옥 한국민물고기 보존협회 회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제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사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100분이라 해서 100분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코로나 전에 포럼 할 때는 참석하다가 한중일 포럼도 하고 할 때 몇 번 해서 충북도에서 저를 이렇게 충북도 사람도 아닌데 불러주셔가지고 항상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호강에 있는 멸종위기종을 하라고 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최근에 농다리 주변에서 제가 우리 민물고기 보존협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미호종계가 한 15년, 17년, 한 20년 만에 좀 몇 마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화로 해서 충북도 지역의 미호강의 멸종위기종들에 대한 그 특징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시스토리가 진행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서론을 모두 다 윤주덕 박사가 다 했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윤주덕 박사가 소속되어 있는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에서는 이 일을 주로 하는 준공무원 조직입니다. 저는 사실은 국립수산과학원에 퇴직을 해서 6년째 되고 있는데 우리 민물고기 보존협회에서도 멸종위기종이라든가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그 전까지 계속 하고 있는 얼음치나 광쏘가리 같은 걸 말고 미호종계를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모두 다 충북도입니다. 특히 미호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민물고기 보존협회에서 이 민물고기 보존협회를 잠깐 설명하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최기철 박사님이 우리나라 물고기 1세대인 최기철 박사님이 복원과 보존과 교육 홍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대학원 석사과정 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좀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했던 기분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하다가 제가 작년부터 제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9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퇴직을 했다고 이걸 맡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다 해야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이제 제가 할 얘기가 우리 윤주덕 박사가 다 얘기해가지고 잘 안 그랬습니다. 장 얘기하겠습니다. 미호강에 있는 물고기 중에 멸종위기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많은 우리나라 지역에 멸종위기종이 29종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불구하고 충북도는 의외로 금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의외로 멸종위기종 1급인 미호종계는 멸종위기종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은 3종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음치하고 열먹어들이 있긴 하지만 얘는 멸종위기종 중에서도 상당히 1급이고 그 다음에 또 좀
재미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미호강이라는 강에서 처음으로 이 종이 기록이 됐는데 미호강의 본류에서는 최근에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복원이나 보존이나 또는 우리 하천이나 강을 얘기할 때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종입니다. 여기는 어떠냐면 우리나라 하천에서 대부분 강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런 하천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댐, 저수지, 뭐 이런 유원지도 마찬가지고 연못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하구, 여기 이제 거기입니다. 저기 순천만 같은 이런 데도 모두 다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의 그 엄격한 기준을 보면 어디냐면 바다에 접하는 끝과 끝에 있는 지역 안쪽은 바닷물이 있든 뭘 있든 간에 다 하천으로 봅니다. 그래서 강하구 또는 하구원이라고 해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민물고기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건 좀 더 강의 좀 사람이 많을 때 해야 되는 얘기지만 여기 딱 둘러보니까 말을 해서 할 필요가 없는 얘기여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자료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하고 하여튼간에 한 32,000종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척추동물이 지금 6만 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동물의 반절이 어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40%가 민물고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민물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민물고기는 부피, 물 전체 부피로 보면 1%도 안 됩니다.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고기 종류는 40종이나 종 다양성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왜일까 생각해 보면 물고기는 다른 새나 다른 양서파충류까지 다 포함해서 어디든 마찬가지도 한번 고정이 되면 고립이 되면 그곳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되든 오염이 되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빠지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없어지든지 멸종되든지 하나는 견디든지 해야 됩니다. 견디면 어떻게 되냐면 종이 분화되게 되고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 아마존이라든지 뭐 탕가니카 호수 같은 경우는 한 종이 진화를 해서 700종이 되는 그런 다이나믹한 종분화에 대해서, 그래서 종분화 연구하는 많은 논문들을 보면 다른 논문 것들에 비해서 물고기의 대상으로 하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고기는 견디거나 죽거나, 그래서 살아남았다면 이미 종분화가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척추동물 중에서도 저도 신종을 한 3종 정도 내 이름으로 해서 냈지만 지금도 계속 한국에 있는 민물고기조차 신종이 모두 다 보호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숨은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환경이 변하면 또 다시 지나가면 또 다시 새로운 종이 분화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물고기는 두 가지로 합니다. 그 민물고기 얘기하면 연어, 뱀장어 얘기를 하게 되고, 연어, 뱀장어가 물고기냐 하다가 보면 최근에 저는 그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 안양천에 숭어가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돼서 항상 제가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면 이건 너무 레파토리가 뻔해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숭어가 민물고기인지 바닷고기인지라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왜 민물에 숭어는 바닷고기인데 왜 거기에 들어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숭어가 바닷고기예요? 민물고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가만히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모르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 대답하기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 입시 위주의 찍기 돼서 2개 보기를 주면 그 중에 하나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2개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주관식으로 되면 훨씬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쑥이 약용입니까? 식용입니까? 자연 분류와 인위 분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숭어는 바닷고기가 아니고 숭어과에 속하는 그냥 물고기입니다. 근데 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바다에서도 살고 민물에 와도 0%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염세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장 비슷한 게 빙어 얘기를 한번 해보면 빙어는 바닷고기일까요? 민물고기일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빙어는 소양호에서만 나오는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소양호가 아니라 빙어는 바다에 사는 것인데 산란을 하기 위해서 육지에 올라가서 알을 낳는데 이게 그냥 잡아다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빙어들은 민물고기로 아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얘들도 마찬가지로
바다와 민물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회유성 어류들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본다면 이런 1차 담수어 같이 우리나라 머들치나 이런 종들 같은 종들은 그냥 바다에 딱 넣는 순간에 그냥 바로 죽는 그런, 그러니까 염세포가 전혀 없어서 그런 놈이 있고, 그다음에 숭어 그것같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숭어, 숭어나 또는 빙어 같은 종은 물 넣으면 바닷물에 넣으면 여기가 어디지 하고 한참 이렇게 좀 어리어리하다가 그냥 삽니다. 그냥 사는데 이런 종들은 2차 담수어 또는 뭐 주연성 어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한 220종, 230종 지금 목록 내는데 도감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340종 정도의 민물고기 목록을 쳤습니다. 제가 340종짜리 도감을 하나 준비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나라의 환경부의 하구생태계 조사에 한 번이라도 출연한 종을 전부 뽑았더니 한 360종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담수어가 몇 종이냐면 450종, 400종 이상 됩니다. 그럼 일본은 순담수어, 1차 담수어는 100종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냐면 하구에 나오는 종들을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감을 만들 때 조금은 뭐 좀 길어질까봐 그 얘기하는데 하여튼 너무 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늘어났다 해도 236종, 234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소화성, 강화성 있는 회유성 어류들도 있고 랜드로건 이거 뭐냐면 산천어, 열목어, 빙어 같은 경우는 원래 바다와 민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민물에다 가둬놓으면 민물의 생활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들 정도 있고 그다음에 송어 같은 경우 뭐 특별하게 그거죠. 민물고기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유종인 68종이라고 생각, 233종이 지금 모든 목록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326종이라고 낙동강 생물자원 2020년 했는데 이 종들은 어떻게 뽑았냐면 바다에서 한 번이라도 오는 기준에 맞는 종으로 하면 됐습니다. 저는 만약 도감을 한다면 350종 정도는 도감에 민물고기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물고기, 바닷고기 다 전공을 해서 뭐 이런 문제가 민물고기의 그것이 아니라 실제 엄격하게 민물고기의 기준이 생활사 일부 중에 한 번이라도 민물에 지나가면 민물고기로 본다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기준이. 그 기준에 맞춘다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유종들 중에 우리나라 이런 정도 고유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원래 육지였습니다. 여기 이 지역은 동해는 호수였던 지역들이 이게 선신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한 300m 정도 이렇게 수심이 내려가면서 이런 우리나라 한반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에 있었던 이 지역 중국과 같이 연결돼 있던 고항하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르강 지역인 고아무르강 지역도 있고 일본도 같이 이렇게 붙어서 고항하 지역에 붙여지지만 이 지역 이 지역도 있는데 금강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서한하 지역의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과 같은 서해안 쪽에 우리나라 있는 종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들이 침투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종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나오는 종들은 모두 다 중국 계열,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흐르는 하천에 있는 한강과 뭐 이쪽에 임진강 이쪽과 같은 거의 비슷한 종들이 나옵니다. 국내 연구를 쭉 찾아보시면 이런 정도 됩니다. 뭐 정무기 박사 쭉 했고 했는데 이런 종들에서 저는 이 종들을 지금 기준으로 한국의 민물고기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는 이 기준, 그러니까 300종 이상 되는 이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생물종 목록입니다. 이건 이제 국가에서 보통 표준어라고 얘기하죠. 방언들도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게 표준어냐? 표준어? 방언, 표준어. 이 개념 이상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국가가 정해줘야 됩니다. 이건 표준어다, 이건 방언이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그 국립국어원이 거기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새 이상한 게 있습니다. 혹시 사이시옷 들어가서 미꾸리과가 미꾸릿과로 돼서 미꾸릿이 없는데 미꾸릿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피라밋과 피라밋은 없는데 밑과가 있어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표준 기준으로 본다면, 기준대로 한다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류 쪽에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쓰는데, 이게 표준어로 보면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꾸리과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근데 불구하고 그렇게 쓰여도 있지만 뭐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국가생물종 목록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실제 2020년 12월 31일 날 업데이트된 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물자원관에 1341종입니다. 우리나라의 1341종은 우리나라의 목록으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인정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시노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종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몇 종의 학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종들이 있지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맞다는데 맞아야죠. 그리고 써야죠. 그래서 지금도 이 종에 대한 것들은 있는데, 민물고기는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민물고기 기준은 그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금강에는 그럼 얼마나 물고기가 살까? 이 얘기는 또 다시 다른 문제입니다. 금강에 많은 사람들이 논문도 쓰고 이렇게 지역에 미호강도 쓰고 지천도 쓰고 다 하다 보는데, 금강의 물고기를 도감에서 세보면 이게 또 가다 보면 몇 종이 안 되고 빠져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93년에 송호복 박사하고 손영목 교수님이 교수님 계실 때 썼던 금강의 민물고기라는 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139종이 금강에 나온다. 근데 여기 보면 139종 중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종들, 원래 분포가 되지 않는 종이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논문이나 이런 데 다 끌어와면 139종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의 어류를 보니까 139종 중에 33종이 고유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분야 233종일 때 그렇게 하니까 한 100종을 빼놓고는 거의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때 천연기념물을 보니까 얼음치, 서식지, 얼음치, 미호종계, 서식지, 이 네 곳이 금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지금 다 하는 겁니다. 1급으로 4종, 2급으로 5종이 금강에 분포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는 종입니다. 미호강이 아니고요. 그래서 미호강 연구를 한번 천인을 미호강이라고 얘기를 이제 고쳤으니까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충북도에 와서 잘 보이려고 미호천이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는 미호천 얘기 안 할 겁니다. 미호강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미호강에는 84년에 미호종계를 신종으로 낸 기준을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이 신종을 내기 위해 손영목 교수님께서 83년에 물고기를 조사를 했습니다. 미호천에 와서 조사하면서 실제 조사하고 45종을 채집을 했습니다. 미호강에서만 그렇게 채집을 한 겁니다. 다른 데 빼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변학은 박사, 지금 교수님이 손영목 교수님이었지만 지금 서원대 교수님이지만 이제 보니까 41종으로 줄었습니다. 고유종도 줄고. 이건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한 10년, 15년 지나니까 점점 빠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미호종계가 신종된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호천 서식지가 37종이 이제 허준우 교수랑 이중진 교수 했는데, 이런 정도로 본다면 최근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호천 복원 사업 때문에 됐는데, 모니터를 농다리 주변만, 농다리 위쪽 5km, 밑에 10km, 이 농다리 주변만 조사를 했더니 한 35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종이 8종이고 미호종계도 나왔어요. 근데 10종만 나왔는데 논문으로 낸 건 아닙니다. 지금 보고를 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아마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35종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종들에 대해서 한 지역 전체가 아닌 이 정도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회복됐네? 서식지가 회복됐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미호강을 보면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모든 지역이, 미호강의 모든 지역들은 그 모래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래로 이루어져서 모래가, 여러분들 모래는 다른 종들이 살기가 그렇게 많은 종들이 살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불구하고 미호강의 주변에 수초라든가 돌이 하나만 있다면 새로운 종이 있고, 그리고 미호강에 특히 더 그 모래에 있는 종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023년에 22년 10월부터 해서 한 몇 차례, 이건 이 국가생물종 목록 이런 것들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미호천의 미호종계를 복원하기 위한 순수 모니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어디만 했냐면 주로 여기 농다리입니다. 그래서 농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현대모비스에서 뭐 요새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지역들을 보면 모두 다 모래입니다. 그 지역의 바닥은 거의 한 50% 이상은 다 모래였습니다. 그래서 종다형대가 떨어질 걸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종들이 나왔어요. 30조 그중에 미호종계도 나오고 그래서 대단히 좀 고무적이었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들은 그냥 보시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모래무지가 많은 지역에서 모래무지는 1%, 2% 넘지 않습니다. 몇 마리 나오거나 한두 마리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우점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래무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것이고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호종계 연구는 84년에 미호종계 신종을 낼 때 저도 마찬가지로 신종 낼 때 대학원생이었습니다. 84년도는 제가 대학원 석사 마칠 때인데 열심히 교수님이 가서 미호청 가서 잡아오라고 해서 열심히 잡아다 주면 참종계 나오고 열심히 잡아다 오면 아니었고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사실은 몇 마리 그러니까 참종계, 점줄종계 이 세 가지를 100마리를 잡으면 미호종계가 한 서너 마리, 한두 마리 이렇게 끼어 있을 정도로 아주 작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왜 그랬느냐면 미호종계는 그냥 황량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모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잡으면 참종계보다 모래종계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온다면 미호종계를 훨씬 더. 왜 그러냐면 이제 서식처, 미소 서식처에 대한 연구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했습니다. 96년부터 사실은 특정 야생 동식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보호종으로 지정돼서 쭉 여기는 저도 참여를 했지만 미호종계 남발생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다른 거 다 조사를 다 했는데 2006년에 출현 지역을 전부 다 조았을 때 주로 갑천, 미호천, 백곡천, 지천에 있는데 백곡천, 지천에는 많이 나오는데 미호천에는 한 마리씩. 그래서 청주에 2007년에 한 마리 나온 게 마지막으로 공식 기록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나도 잡았다는 사람들은 집에 호랑이, 금송아지 있는 사람이나 엄청 많습니다. 저 금송아지 집에서 있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렇게 논문으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사를 많이 해서 이번에 기록을 했었던 겁니다. 미호종계 신종을 낸 것을 신종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신종을 냈었어요. 김익수 교수님하고 손영목 교수님이 이걸 하는데 제가 이게 누가 그랬는지 아는데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때 제가 이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측정치는 제가 측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번에 한 마리 잡은 겁니다. 천연기념물 미호종계가 17만에 돌아왔다 했더니 이렇게 와서 미호종계를 한 마리 잡은 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도자료를 진천군에서 하고 이 많은 인구들이 하루 동안 잡아서 그만큼 잡았던 겁니다. 여기에 계셨던 염 대표님이 오셨는데 웃는데 여기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이게 참 금 줍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호종계는 제가 신종을 냈던 부안종계와 점수치는 신종이 됐는데 이거 못지않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멸종위기종이 얼룩색 금물기도 1급이고 미호종계도 1급이고 그 다음에 부안종계 점수치는 2급이지만 1급인데 이런 식으로 미꾸리과 종류의 멸종위기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이 연구를 하신 분이 물고기의 대가라 그렇습니다. 가끔은 대가들이 자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생태적 다양성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류에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상류에는 이런 종들이 삽니다. 그리고 중류는 이건 제가 얼음치 하기 위해서 금강 중류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물고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이 예, 알겠습니다. 감돌고기도 있고 하여튼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중하류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얘기가 그것은 아니었는데 인간 활동에 의해서 서식지의 멸종위기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좀 더
이게 잘못돼서 그래요. 하여튼 이런 태매 축조라든지 그다음에 수질 오염이라든지 자연하천들에 대한 이런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다 금강들을 지금 찍었던 것들인데 남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부들이 남획한 건데 사실은 어부 남획에 의해서 없어진 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획을 하는 걸 보면 무섭죠. 법적으로 지정하는 종들이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이런 종도 지정을 했고요. 이 어류 정도가 29종을 지정했는데 1급들입니다. 1급들인데 제가 이건 감돌고기하고 미호종개하고 퉁사리하고 흰수마자는 금강이 나옵니다. 1급의 4종입니다. 2급은 금강, 즉 꾸구리, 돌상어, 다묵장어, 얼음치 이렇게 5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은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금강의 얼음치와 부여청,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가 서식지로서 지정돼 있고 천연기념물로 그 다음에 얼음치는 꽃집종, 그 다음에 미호종개는 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 서식지 다 금강이 굉장히 중요한 천연기념물로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곳인데 이에 걸맞는 보호 대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황소가리라든가 황소가리는 20년 전에 종묘 생산할 때 한번 했던 것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얼음치는 제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얼음치는 그 SO일에서 저희 민물고기 보존협회 12년째 계속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윤재덕 박사님이 말했지만 지역 단체 저도 국가기관에 있을 때 이거 3년 하고 잘렸습니다. 연구비가.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특히 기업들의 좀 ESG 이전에 여기 SOL은 도와줬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복원을 했었는데 복원했을 때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많은 행사들에 이것들이 나와 있는데 복원은 이건 사실은 방철 교수랑 같이 했던 과제들인데 그래서 이 과제를 주는데 이때 4대강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끝나니까 지원이 확 끝나니까 미호종개가 저희는 얼음치를 지원해서 15년째 방류를 해서 작년부터 금강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끼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이 여것은 3년 후 끝내고 이거면 또 3년 후 끝내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2012년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조금은 세월을 길게 할 수 있는 기업 펀드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이런 시민단체들의 그 컨소시엄이 형성돼 있는 곳에서 맡아진다면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존협회도 내년부터 이 미호종개 복원에 많이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같이 오늘 왔으니 좀 우리 강 선생님이나 또 많이 우리 김 선생님이나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꼭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종어를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래종을 복원할 때 도입하면 어떨까? 이 고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종어는 우리나라에 멸종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 한 마리도 나오지 않은 지 5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어가 있었던 생태계는 거의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복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복원해가지고 지금은 금강 하구에 있는 강경에 가면 어부가 잡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해서 하면서 야 이게 맞은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문제와 우리가 곰 복원, 사냥 복원, 그다음에 여우 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똑같이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호종개는 있고 미호종개 금강에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복원하는 일들은 이렇게 멸종되고 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그건 할 수도 없습니다. 미호종개는 금강에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강에 계신 분들 특히 미호천에 계신 분 미호강에 계신 분들이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다 생각하고 저는 황새 복원하시는 다음 발제자한테는 좀 죄송한데 황새는 다른 나라 갖고 와도 되잖아요. 근데 미호종개는 못 갖고 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없어지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야 조금 존재감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존재감이 있게 얘기했습니다. 좀 시간을 찾고 해서 불안해였는데 저도 나름대로 할 얘기가 많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질문 아마 못 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뒤에 또 두 번째 섹션들이 있어갖고 저희가 생물다양성 포럼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저기를 지금 섹션을 하다 보니까 고 이따가 토론 시간에 혹시 질의응답 받아갖고 그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청주시 항세보건사업과 미호강의 보건이라는 주제로 문성채 교원대학교 항세생태연구원 선임연구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세생태연구원의 문성태 연구원입니다. 앞에서 이제 발제해 주신 분 말씀대로 미호종기는 정말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일급수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이고 항세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항세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 저에게 이 발표가 온 건 아니고요. 저희 항세생태연구원의 문윤수 원장님한테 발표가 들어왔어요. 근데 원장님이 워낙에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발표를 토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이 4개인데 마무리하느라고 저도 좀 정신없는 와중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발표를 맡은 부분의 주제는 미호강 황새 보건 및 서식지에 대한 주제를 맡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하고 생각을 좀 해보다가 사실 미호강 항세를 이제 미호강에다가 이렇게 서식처를 만들려면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발표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해서 제가 이제 황새 보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지금 청주시 문유명 계곡리에 있는 황새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미호강 복원에 대한 거를 따로 떼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새 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 저희 황새생태연구원의 지금 사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주시에 있는 단계적 방사장 그리고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미호강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과연 황새의 먹이토와 쉼터로 어떻게 복원을 할 건지 그러한 것들은 일본에 저희가 이번에 올해 9월에 일본에 다녀왔어요.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거에 대한 좀 강 복원 사례를 그쪽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연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역사인데요. 이 연도별로 교수님들 성함은 조금 달라요. 사실 여기는 박시롱 교수님과 김수일 교수님 겹치고 여기도 좀 겹치고 그러는데 좀 보건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황새가 우리나라 전역 곳곳에 좀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이분들의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고 김수일 교수님께서는 1996년에 이제 황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꼭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황새 복원센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접 러시아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개체들을 이제 들여오게 되는 터를 마련해 주시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실제로 가면은 러시아 아무르강에 황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수일즈 캐빈이라고 해서 김수일 교수님을 기리는 그러한 업적들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김수일 교수님의 업적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총 36개체를 러시아, 독일, 일본에서 들여왔고요. 유정란을 4개를 도입해서 그 중에서 이제 2개를 이음공부에 성공했는데 이거는 앞에서 이제 국립생태원에서 이제 나오셨는데 그 국립생태원에 지금 계시는 정석한 박사님께서 황새 탈을 뒤집어 쓰고 인공부화에 이제 성공을 하신 그런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황새생태연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학교 부설로 설립된 거는 1913년도예요. 근데 이제 제1대 교수님이 박시룡 교수님이시고요. 박시룡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황새 복원의 거의 아버지시죠. 김수일 교수님이 시조세라고 그러면은
박시룡 교수님께서는 거의 보건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황새 개체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박시룡 교수님께서 지금 황새 개체수가 100개체가 될 때까지 이제 계속 증식을 하셨고, 그다음 100개체가 됐을 때 이제 예산 황새공원을 이제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황새를 방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식지 타당성을 거쳐서 이제 14년에 예산 황새공원을 만드시고 60개체의 황새가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교원대에서 이제 예산군으로 기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터를 마련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육시설이 굉장히 노화돼가지고 저희가 18년도부터 22년까지 황새시설 복원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국립생태원에 있는 윤종민 박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돈을 따오고 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걸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그때 계신 원장님께서 남영숙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이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문윤서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문윤서 원장님께서는 황새생태연구의 체계를 좀 바로 잡아주셨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고 학교 소속하고 이분화된 그런 체계였는데요. 문윤서 원장님께서 학교하고 우리가 이분화된 것을 좀 바로 잡아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을 좀 변경을 하셔가지고요. 청남 황새공부와 예상 황새공부로 나누고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좀 차별화를 두시면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조직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원장님, 그러니까 여기 총장님이 계시겠죠. 총장님이 이제 발령을 하시는 원장님이 계시고, 운영위원회에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계시고요. 제가 소속돼 있는 청남 황새, 이 청남이라는 단어가 아까 일본에서 들여온 알 4개 중에서 2개가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인공부화. 걔들 이름이 청추리와 어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청남 황새공원이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육팀과 연구팀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학교 소속이다 보니까 근로학생이나 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근로학생들하고 좀 같이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비교사시잖아요. 현직에서 학교로 돌아가면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학생들한테 서식처 복원이나 멸종위기종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좋은 환경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근로학생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학회에다가 발표도 하나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부에서는 주로 행정 업무 같은 거 학교에 뭐 건물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항세공원부는 조금 좀 시스템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업은 예산항세공원,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근무자들은 저희 한국교원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파견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사업의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그게 좀 약간은 좀 이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힘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밑에 사업을 보시면은 저희 청남항세공원은 이제 문화재청 사업과 환경부 사업 이렇게 2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예산항세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청하고 예산군 사업, 그다음에 예산군 사업 이렇게 예산군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속된 곳하고 나에게 돈을 주는 곳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통합 관리하는가가 지금 약간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따로 떨어진 별개의 기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설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축 건물 이런 건물이 없던 건물이었는데 저희가 건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육 시설은 여기는 리모델링을 했고요. 여기도 원래 사육 시설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유지기 때문에 반환을 했고요. 이 사유지를 반환하면서 저희가 모자란 사육 공간이 산에다가 이렇게 2개를 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은 신축 건물 모양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좌우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기 1, 2층은 이제 여기 2층 같은 경우는 교육실이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전시실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 체험할 수 있는 부분과 여기서 이제 바로 황새가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또 야생황새를 볼 수 없으니까 야생황새 작가님들의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야생황새를 볼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박제실이라고 해서 이제
김수르 교수님이나 박시룡 교수님이 박제를 굉장히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박제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여기가 황새 관람창입니다. 그래서 황새가 저희가 보려고 하면 굉장히 겁이 많아서 저 멀리 이제 가버리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창에서 타공판을 설치해서 황새들과 시선을 차단시켜서 저희는 황새를 보고 황새들은 자기의 사진을 보는 식으로 습지에 있는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이서 황새를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먹이 주기 체험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먹이를 주면 먹이를 이제 포식하고 이런 모습들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공간, 1층이 사육 공간, 2층이 연구 공간입니다. 이거는 2층에 있는 교육실이고요. 원장님실, 연구부, 그 다음에 이제 회의실, 여기가 이제 사육 관리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먹이 생물 수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사육 여기 TV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CCTV가 각 사육장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니터링을 해서 황새들이 다툼이 있을 때는 저희가 현장에 파견돼서 황새들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힘을 빼면은 좀 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희 새로 신축한 이게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A, B, C로 떨어져 있고 여기 굉장히 좁은 산으로 된 가파른 길이라서 사유사들이 이제 손수레를 끌고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악한데 어쨌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도 조금 간섭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간섭이 좀 있는 곳이라 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제 가급적이면 황새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구역, B 구역, C 구역. C 구역은 이제 사회화 사육장이고요. B 구역은 치료실, 이제 황새가 아프면 격리시키는 곳, 번식상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사육장 위주로 A, B 구역이 구성되어 있고 사회화는 이제 C 구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예산항새공원에서 제가 하동수 박사님에게 받은 이제 자료인데요. 예산항새공원부는 이렇게 예산항새공원도 전시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육할 수 있는 사육 공간이 있고요. 1층에도 이렇게 1, 2층에 이런 공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새생태연구원의 황새 개체 증식 현황을 보면 이제 그동안의 발자취를 쭉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9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체 수가 점점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 됐을 때 한 10년이 됐을 때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증가가 돼서 이제 2013년까지 150개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됐을 때 이제 지금 초록색 부분이 청남 황새공원 부분이고 이제 파란색 부분이 예산 황새공원 부분인데 요 히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14년도에 이제 개체가 이제 13년도에 개체가 가서 14년도에 이제 개체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개체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18년도부터 저희가 개선 공사를 하게 되면서 번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년도가 됐는데 19년도에 66개체가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왔어요. 다른 데서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황새가 거기에 있다는 게 말이 되냐, 황새가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강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군으로 지금 보면은 많은 개체들이 19년도에 저희 한 48마리 정도 보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잉여 개체, 여기서 필요 없는 개체들이 저희한테 또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게 19년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21년까지 공사를 진행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번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고 번식도 안 하고 이러면서 예산항새공원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번식상이 한 10쌍은 좀 안 되지만 그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번식상들이 이제 예산항새공원으로 다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번식상들이 이동해서 여기는 이제 번식상 풍년이 일어났고 저희는 이제 완전 번식상들이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시설은 얻었지만 황새는 잃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번식상을 새로이 형성을 해서 이제 번식을 조금 시켰고요. 그다음에 예산항새공원에 갔던 번식상을 좀 가져오려는 노력을 문윤수 원장이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간 황새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군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한 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쌍을 받아가지고 올해 지금 번식상을 4쌍을 지금 형성을 해서 저희가 계속 번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청주시 단계적 방사장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새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전에 좀 보면은 이제 황새 목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조류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류들을 여기서 이제 많이 보는 조류들과 함께 황새가 이제 서식처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다음 황새 속에는 8종의 황새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저희가 복원하는 황새는 몇 번이죠? 우리가 지금 복원하고 있는 황새생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멸종된 황새는 1번부터 8번까지 몇 번일까요? 예? 7번. 아깝네요. 바로 옆에 황새입니다. 예, 주로 이제 우리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홍부리 황새라고 해서 유럽 황새예요. 유럽 황새들은 습성이 사람과 잘 어울려 살아요. 공존해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한 황새가 아니에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논에 마을마다 한 쌍씩 있었거든요. 우리가 논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이제 아까도 러시아에서 들여온 황새잖아요.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에 인간이 거의 가지 않는 지역에만 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습성 때문인지 굉장히 사람하고 지금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예산황새공원에서는 얘를 이제 사람과 공존하는 황새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황새가 지금 굉장히 이제 저희 눈에는 예쁜데 이제 현악이라고 해서 검은 황새, 먹황새거든요. 저희가 일본에 갔던 이유가 올해 이 먹황새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려고 갔었고요. 그래서 일본의 먹황새를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서 올해 번식을 시도했고요. 원래 얘네들이 일본이 번식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번식지예요. 그래서 얘네를 번식을 억제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번식을 시켜가지고 아마 내년에 6마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얘를 저희가 또 황새는 지금 예산군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먹황새도 같이 복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청주시로 번식상이 이제 황새 번식상이 작년에 이제 이송이 됐거든요. 그때 여기 보면 청주시청, 이게 우리 원장님하고 청주시청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 1919년에 추가 방사지 3곳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3곳을 선정했고 문효행 계곡리에 우리 청남황새공원에서 태어난 대청이와 호반이가 2011년생인데요. 이 번식상이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날도 진짜 대청이가 너무나도 많이 흥분을 해가지고 탈진을 해가지고 링거 꽂고 수의사님 모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른 황새는 조용한데 대청이가 있는 그 케이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계속 봤거든요. 제가 안에서 이렇게 흔들려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호전적인데 이런 호전적인 수컷들이 오히려 번식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TM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문희명 계곡리의 그 방사장 주변의 인근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걸 위성 사진이 이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이제 단계적 방사 시설인 국립생태원의 윤종민 팀장님이 제공하신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적 방사장을 만들 때 사육장을 만들고 인공 습지를 조성해줘서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좀 잘라가지고 이제 나중에 유조가 태어나며 그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방사한다고 그렇게 매뉴얼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여기 이제 사육시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제 문희명 계곡리에 있는 사육장인데요. 요 사육장 위에 터 있지 않고 막혀 있는 사육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번식을 하겠죠. 그래서 올해 번식을 했어요. 이 암컷을 1마리, 수컷 3마리가 이제 번식이 됐어요. 4마리를 번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번식을 하고 나서 방사를 할 때는 이 어미와 대청이와 호반이가 이제 엄마 아빠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그 다음에 4마리 중에 2마리만 방사를 했어요. 방사를 하고 나머지 2마리는 여기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볼모로 잡아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여기다가 올해 번식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어미와 아비가 여기서 이제 둥지탑에서 자연 번식을 하도록 유도하려면은 자식을 이제 볼모로 잡아두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지만 복원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어미와 아비는 이제 그 주변에서 지금 맴돌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서식지 적합성 평가에 대한 건데요. 황새가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연구한 논문이 보고서가 이제 국립생태원의 윤종민 박사님하고 지금 이제 인천에 있는 생물자원관의 남윤규 박사님이 이전에 이런 거를 서식지 적합성 평가를 했었습니다. 청주시에 그걸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방사된 황새들의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서 이제 얘네들이 어떤 서식지를 선호하는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 환경 변수를 넣어서 맥센트 모델링을 해서 이제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황새가 주로 어떤 서식지를 좋아하냐면은 딱 가서 보면 일단 사방이 트인 곳은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이 올 수 있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산지, 뒤에는 산지가 있어야 되고요. 앞은 트여 있어야 돼요. 넓게 트여 있어야 되고 주변이 논습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과의 거리는 한 2km, 3km, 2km 내에 있는 그러한 곳을 굉장히 선호를 하천이죠. 하천에서는 한 2km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환경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연결성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황새는 결국은 논하고 하천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군의 이제 사례를 좀 보면 예산군은 사실 청주시보다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많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여기 예당 저수지, 인공호수죠. 예당 저수지가 이제 논에 물을 대기 위한 호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당호를 주변으로 해서 논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황새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을 이제 권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농법을 쓰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둥지탑이 있는 위치들을 표시를 해두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하천과 이게 논이거든요. 논 있는 곳에 이제 둥지탑을 곳곳 설치하고 있고 예산황새공원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예산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군에가 둥지탑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이기주의를 좀 탈피를 해야지만이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황새 번식상을 볼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지역적 이기주의, 사업의 그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시는 그러면은 서식지로 적합한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이전에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주로 미호강, 이게 이제 미호강 주변인데요. 미호강 주변의 마을들이 이게 농경지 하천 연결성이 뛰어나고 좀 황새의 서식지로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는 주로 청주시에 있는 31개 마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인데요. 그다음 진천군, 요 위쪽 진천군이죠. 진천군에 한 2개 마을이 좀 적합한 곳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청주시에 있는 이제 대청댐 있는 곳인데요. 대청호 주변입니다. 대청호 주변이고요. 여기에 이제 황새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 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미호강 상류청에 진천군이 좀 더 좋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천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청주시가 황새를 요구하고 있고 황새를 복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청주시에다가 또 하기 위해서는 진천군에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임시로 해놨고요. 앞으로는 이제 여기 무심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 강 개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을 좀 해서 이 주변지로 이제 황새의 어떤 둥지탑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새의 먹이토와 쉼터로서 이제 미호강 프로젝트는 이제 앞에서 말했으니까 32년까지 이제 강 프로젝트가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류상을 조사를 한 건데 미호강이 이제 모래강이기 때문에 이런 어류가 많이 산다.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호강은 생태적으로 이제 내륙 중안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철새들이 이제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빨간색 지점이 백로들을 관찰한 지점입니다. 미호강 주변에 백로들이 이렇게 먹이 활동하는 것을 관찰했고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이건 과거 번식지예요. 과거에 이제 번식지 기록에 보면 빨간색이 번식을 했던 곳인데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마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당호 주변에서 지역 이주에 탈피해서 미호강 주변으로까지 진천군이나 뭐 음성군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청주시나 이렇게 주변으로 지금 황새 마을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이
보고서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해안에서 시작한 이런 항세가 점점 이제 이쪽까지 이제 경기도까지 점점 확대돼야 되겠죠. 그래서 확대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문헌섭지, 오도 조성, 수질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런 말들 하고 있어요. 요거는 과거 번식지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 타당성 평가에서 나온 황새마을 적합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진 작가님이 보내주신 예당호에서 황새들이 먹이를 하는 모습을 관찰을 한 건데요. 주로 이제 15cm 이하의 저습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대청호에서도 이제 청주시 대청호에서도 먹이 몰송 활동하는 사진을 김경선 작가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천에 어도 조성을 좀 많이 하는 게 좋는데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논습지에 논수로의 어도 조성을 저희가 이제 할 때는 콘크리트 수로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무 같은 걸로 자연물로 이용해서 좀 가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청주시 무심천에 있는 제가 어도가 얼마나 있나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많죠. 요 계단식하고 아이스 하버식이 이제 요렇게 요건 계단식이고 나머지 아이스 하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경사도 조금 가파른 것 같고 제 눈에는 제 눈만 그런가요? 조금 더 가파른 것 같고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도는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개보수를 통해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지 아니면은 이러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하천 아까 설명하실 때 앞에 윤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3분 남았네요. 맞습니까?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효고현 마루야마강 복원 사례인데요. 이게 마지막 황새 무리들을 이제 우연히 소를 찍으려고 하다가 우연히 얻어 걸린 사진이에요. 이게 전시대에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을에 보면 식당이 있는데 식당 위에 황새 둥지탑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둥지탑이에요. 만든 식당이에요. 이게 식당. 예, 식당에도 이런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오톱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었고요. 이거는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헌습지도 많이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로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따온 사진입니다. 황새와 이제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고현에서 이제 가양습지를 굉장히 이제 이 교수님께서 안내를 해주시면서 자랑을 엄청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습지 보존 지역으로 2002년도에 이제 이게 잘못됐네요. 2003년인데 2023년으로 됐네요. 2002년도에 습지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다음 해에 큰 홍수가 일어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국토교통성에서 설계를 하는데 이 홍수가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대거 이제 불렀대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알려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설계 단계부터 교수진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생태적으로 좀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굽어지는 강 모양으로 설계를 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황새 이제 재도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효고현에서 하다 보니까 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가 국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강 상류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하류 쪽은 하천이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에서 황새 마을을 직접 관리하는 효고현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원화시켰다는 것이 굉장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효고현의 마루야마강인데요. 그 마루야마강은 현재 람사르 습지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건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이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서 지금 생태 체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도시마 습지 센터거든요. 저희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생태 체험을 하는 거고요. 도시마 습지 센터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이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둥지탑이 있는 그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홋카이도 쿠시로 습지 재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던 하천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처음에는 이렇게 복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태적으로 이제 이런 복원보다는 이제 굽어지는 복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시 사행 하천을 한 사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는 좀 설계 단계부터 많은 생태학자들이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어류 전문가들이나 참여를 해서 설계
설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원을 1분만 더 쓸게요. 저희 원이 세워질 때 4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2년간이 설계였어요. 설계를 계속 변경하고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설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 설계사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벌겠구나. 근데 이제 지어놓고 보니까 설계가 중요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저희가 짓는데 2년, 설계하는데 2년을 보낸 게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호강에 이제 복원 계획이 설립돼 있고 이제 복원을 할 건데요. 그때 황새의 서식처와의 연결성, 그거를 고려해서 한다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말 복원이 설계 단계부터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에 도움 주신 분들의 이름입니다. 그 자료실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자꾸 눈을 마주치려고 했더니 저를 안 쳐다보는 전략으로 시간을 저기 하셨는데요. 의자 토론 세팅 좀 해주시고요. 바로 토론으로 좀 쉬는 시간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예. 이후 토론은 저희 강태재 아까 미호강 유역협의회 상임 대표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제하시는 분과 토론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두 분은 이미 다 소개가 되셨고, 종합 토론해 주실 세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종석 충북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고, 두 번째로 토론해 주실 분은 충북생명의숲 유진호 사무처장이십니다. 세 번째는 충북생물다양성보존협회 박현수 사무처장입니다. 앞에서 이제 기조발제부터 해서 두 주제 발표를 들었는데, 우리 고장에서는 그 미호천을 미호강으로 이제 승격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있지만은, 미호강과 관련해서는 미호강의 미호 종교가 다시 헤엄치고 미호강 유역에 황새가 나는 그것을 목표로 그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이 포럼이 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제1세션 사회를 저한테 맡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발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바로 방금 소개드리는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겠는데, 주최측에서 7분씩을 드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5분에서 7분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럼 박정석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생물학과의 박종석입니다. 먼저 제가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는 분류학을 전공했습니다. 분류학을 전공했고 이런 일들을 해오긴 했는데 포럼과 이런 토론을 처음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것들은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굳이 강조를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국가 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해서 뭐 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해서 낙동강 생물자원관, 호남권도 생겼고 조만간 인제에도 하나 생길 계획입니다. 그만큼 국가적인 노력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양성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현재 한국에 기록된 이제 종수는 한 5만 8천, 6만이 좀 안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럼 잠재적인 종이 얼마나 될 것이냐, 1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잠재하는 종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는 이 어떤 분류군을 전공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아까 어류나 새, 이 척추동물 쪽을 아시는 분들은 숫자가 좀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종 미기록종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분류군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곤충도 지금은 하천에 대한 얘기를 하러 왔지만 저는 불행하게도 토양성 곤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밑에 사는 곤충들 같은 경우는 알려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채집을 해도 미기록 신종이 나올 정도로 아주 많기 때문에 10만보다 저는 더 높은 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수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은 담수는 전체 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물로만 따져도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생물 다양성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높은 서식처가 되겠죠. 그리고 담수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뭐 강, 하천, 연못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 하천, 연못 안에도 굉장히 많은 미소 서식처들이 존재하고 새나 물고기, 물고기는 영향을 좀 받겠지만 영향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곤충으로 넘어가면은 각각의 미소 서식지마다 다른 생물들이 살 수가 있고 거기에만 특정하게 서식하는 종들이 나타나고 물론 안 알려져 있는 종들도 많죠. 또 물은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물에 들어가서 잡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채집하는 게 육상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아직 알려진 게 많이 있지 않고 오늘도 많은 주제가 생물 종을 복원하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이런 내용이었지만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 전공과 맞게 이 미호 강 주변에 있는 다양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좀 제대로 아는 것도 특히 물고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해오지만 무척 추동물이나 곤충류, 수변 곤충류, 수서 곤충류들은 제가 자료를 대략 찾아보니까 굉장히 심토적으로 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단편적인 연구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는 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제가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아주 절약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 발표문 중에 이래 보니까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이것이 이제 낙동강 유역 수계에 이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것이 저는 눈길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금강수역계 특히 이제 미호강 유역에도 이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미호강이 그동안의 수질이 계속 나빠져 왔던 건 사실이고 수질 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될 건 뭐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유진호 사무처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충북 생명기업의 유진호입니다. 이게
어류하고 지금 조류가 나왔잖아요. 이제 저는 숲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숲은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숲의 여러 가지 기능, 고의적 기능 중에 특히 물과 가는 같은 그다음에 이제 야생 동물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기능이 큰데 미호강에서도 보시면은 우리 미호강은 한강 금물정백을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할 때는 미호강의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강의 물량도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물에 어떤 그 깨끗함도 같이 포함을 해야지만 다양성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숲을 그 위를 먼저 그 위에 있는 숲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밑에서 이 어류라든지 그 자라는 생물들이 분명히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자랄 수 없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숲에 대한 그 숲의 보전을 강조하고 거기 안에서 일차적으로 수월 함양이라는 기능을 확보한 다음에 물량을 높이고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미호강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그 개발이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지금 다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주변에 있는 환경하고 항상 주변에 그 개발과 보전 또 하천 부분에 또 나무가 자라면 또 골목이라든지 또 요즘 또 준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아까도 지금 우리 발자신 분 중에 최고의 지금 위험한 게 분설이라는 그 지형 변화라든지 그런 형태인데 그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미호강에 그 버드나무가 자라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자를 거냐 말 건가 한번 우리 환경정치하고 우리 청주시 하천 담당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 흐름이 지장이 되니까 벌목을 하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본 게 있어요. 진짜 물 흐름 때문에 벌목할 거면은 우리 숲에서 여러 가지 그 간격을 부러지는 여러 가지 숲가꾸기 공법이 있거든요. 그걸 제공하자. 그럼 생태계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물었습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은 홍수위가 때문에 나무가 있으면은 물 흐름이 방해가 되면 당연히 흙이 쌓이잖아요. 그럼 준설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지 물어봤더니 흐름 때문에 한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간격을 벌려라 흐름도록 이렇게 갔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까 다 잘랐더라고요. 그 편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생태적인 그 다양성이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하천에서의 근본이 뭔가 그래서 저는 그 근본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태를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좀 하천의 그 토사가 쓰이지 않으려면은 우리 아까 말한 대로 한남 구멍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위험들을 줄여야 되고 또 토사 유입을 방지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준설 원래 있는 그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그게 보호되지 않으면 언젠가 준설하기 때문에 기본의 모든 그 미호강에 대한 형태라든지 생물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 이번에도 지금 홍수위가 달랑달랑 해가지고 넘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준설해서 분명히 뚝을 높일 거라고요. 그럼 이번에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좀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지역의 얘기 있습니다. 우리 비보디물을 조성합니다. 그런 홍수 예배라든지 그런 그 홍수로 그래서 우리 관방재림이라든지 우리 함양의 상림이라든지 그처럼 우리 하천 미호강 주변에 좀 숲을 조성하자 일단은 그래서 좀 다양하게 그 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좀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고 또 보면은 우리 무심청과 미호청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둔치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다 뭐 골프장이라든지 뭐 다른 체육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우리는 자연한테 들어줘서 거기에 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또 그런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2015년도에 지금 우리 이슈됐던 게 바로 우리 남성 중학교 남청 중학교에 거기 백로 서식지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되고 또 요즘 송절동에 이제 백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그 백로 때문에 그 나무 소나무를 강도 간벌을 해가지고 그 백로를 다 쫓아냈잖아요. 지금도 지금 송절동에 있는 그런 백로 큰 대조류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살 수 있는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 큰 조류들이 과연 어디서 살까? 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여러 걸 복원해더라도 걔네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있을까? 그럼 걔네들이 서식지를 살 수 있는 숲은 어떤 숲인가? 그런 조사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이제 대체 소유주를 그때 조성하자, 만들자. 그러면은 10년이든 15년, 지금 거의 10년이 됐는데 대체 소유주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좀 개발과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조류들이 안전하게 좀 자연적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대체 서식지를 위한 숲 조성이 좀 우리 미호천 주변에 많이 좀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숲 조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10년, 20년 이것도 좀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떠한 프로젝트에서 정확하게 같이 좀 적용돼야 되고 상류, 그다음에 우리 인간과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중류 지역의 개발이 밀접한 이곳에 어떻게 숲 관리, 숲 보호를 할 건가 같이 보호가 되면은 이 어류, 그다음에 아까 육상지있는 생물, 그다음에 우리 숲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다양성들이 향상이 되면 서로 시너지가 역할이 되어서 서로 생물 다양성을 근질하는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숲에 대한 부분, 이 미호천 주변의 다양한 다양성 있게 거기에 맞는 식생들의 좀 식생 숲을 조성해서 같이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생명의 숲 사무처장답게 숲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성 지하차도 참사가 나고 난 후에 그 원인 규명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준설과 나무 배자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을 반박하고 방어하느라고 우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렇게 참 힘든 싸움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충북연구원의 한 박사가 하도 준설 얘기를 하니까 준설을 하면 수면이 낮아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연히 낮아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낮아진다. 똑같다. 파인데 물 고이고 수면은 또 똑같다. 표고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해서 결국은 준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도지사부터 언론에 준설부터 얘기를 하고 모든 입 가진 사람이 다 준설 얘기하고 남의 비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때 그 생명의 숲에서는 상당히 긴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나무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수관리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원을 함양하고 정화하고 또 홍수를 방지하는데 하천과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가까운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시죠. 생물 다양성 보존협회 박현수 사무처장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북 생물 다양성 보존협회라서 오늘 주제 생물 다양성이라서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단 미호강에 들어간 일반인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사람 뽑으라면 저 또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호강 한 10년째 이제 물에 들어가고 조사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미호강을 많이 보고 또한 많이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신 거예요. 일부러 마신 건 아닙니다. 일단 미호강에 최근에 이제 충청북도에 발표를 했어요. 1조 7천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미호강 복원을 하겠다. 근데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그 내용에서 이제 대부분 다 사업비는 친수 공간에 대한 비용들이었어요. 그 일부 예산은 이미 발표된 것처럼 작천부 일대 해바라기를 심겠다, 공원화해서 유채꽃을 심겠다, 그런 거고요. 청주시 또한 무신천에 대한 맑은 강 이렇게 사업해서 꿀잼 도시 프로젝트에서 3천억 정도를 또 그쪽에다 또 투자를 받고 하겠다, 정부에다 받겠다라고 해서 철저히 한 게 바로 그 작전보 있는 위에 상류 구간 무신천과 미호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전거 도로와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보시면 벌써 다 밀어서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는 공원의 형태가 갖춰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거기가 버드나무 숲이 있었고 솔부엉이가 보호 중 솔부엉이 서식지가 있던 곳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단풍잎 돼지풀과 가시박이 다 군락지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또 이제 그걸 밀어서 또 원예종들을 갖다 심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무신천에 하는 사업들도 대체로 다 원예종을 가져다 하천에 심는 그런 결과를
하고 있죠. 그럼 과연 원해종들이 들어왔을 때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느냐? 뭐 종수로 따지면 높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건강하냐, 유전적으로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냐에 따졌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저희가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미호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류하천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지류하천에 최근에 홍수가 계속 발생을 했고 뭐 기후변화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해 복구 사업 일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천 공사하는 겁니다. 하상 높이는 거고요. 옆에 이제 제방을 쌓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되고 또 그 지류하천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현재 음성 일대는 이제 미호강 그 상류 지역이죠. 그쪽은 이미 다 제방 공사 끝났지만 양쪽으로는 지금 다 시멘트 블록 같은 걸로 해서 옆에 이제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충청북도 내에서 축산 시설이 미호강에가 60%가 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볼 때는 뭐 보은이나 다른 시골 군군에서 축산 시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미호강 지류부터 시작해서 미호강 본류까지 따지면 60% 이상을 지금 축산 시설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배출되는 축산 폐수들이 어떻게 해소되고 또한 그 나온 축산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릅니다. 대체로 거기서 이제 추론하는 거는 80% 이상은 그 일대 미호강 일대 노원에다 뿌린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건 비가 오거나 또는 다시 미호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지류하천을 따라서 미호종계가 가장 산란하는 시기가 모내기 정도가 가장 산란하기 좋은 시기라고 해요. 그때쯤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물도 되고 그러면 겨울철에 뿌려놨던 그런 축산 폐수라는 것이 유입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 때문에 수질은 계속 또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미호강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질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생물 다양성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근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지류하천에 대한 개선 사업이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축산 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축산 시설 어떻게 되는지라는 것들을 먼저 좀 고민해야 될 거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산단 같은 경우에 솔직히 조성되게 되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오고 차라리 대규모는 뭐 개발하면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차라리 시설이 들어와 대규모 시설 같은 하수라든지 기초적인 정비가 좀 됩니다. 근데 소규모 사업단지라든지 이렇게 폐수가 나오는 이런 축사 시설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질 오염들이 지류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생활하수가 다 처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청 시민들은 이렇게 도시가 발달됐는데 생활하수가 직접적으로 무신천이나 미호강에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하수 처리가 안 되는 시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주시 같은 율량천 상류 지역에는 하수 처리가 없이 식당 같은 데서 바로 본류로 배출되는 곳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 청주시에 질의를 했는데 청주시에서는 한 30% 가까이는 시골이나 하수 처리가 안 된 곳들이 상당히 많다. 거기는 자체 처리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소하천을 중심으로 지류하천의 수질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물고기 관련된 그리고 또한 생물 관련된 생물 다양성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보전 지역을 좀 해야 되는데 미호강 본류를 잘 보시면 상당히 생각보다 자연형 하천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부터 시작해서 쭉 진천에서 내려와서 진천부터 청주 구간까지 8개월까지 내려오는 구간을 보시면 인공적인 시설이라 보기에는 아주 자연적인 형태로 놔둔 상태예요. 이게 뭐 축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4대강이 작전부에서 끝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위에까지는 사업을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속 자연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대한 건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버드나무 벌목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그 일대의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평지들을 벌목을 해요. 지자체에서.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수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벌목이 계속 있다 보니까 다른 곤충이라든지 또 벌목이 심하게 진행된 데는 외래종들이 유입돼서 자리를 잡는 그런 악순환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할 때 미호강의 전체 보존 지역을 좀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실제로 충청북도 내에서 습지 보존 지역은 지금 한 군데밖에 정해진 않았어요. 지금 충주에 있는 비내에서 한 군데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했고 여태까지 강을 2개나 품고 있고 호수를 2개를 갖고 있지만 한 번도 습지 보존 지역을 선정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옥천군에서 해보겠다. 금강 상류 지역. 근데 대체로 저는 미호강에
일부 구간이 습지 보존지구로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주장하고요. 또한 미호강의 일대에 60종에 가까운 보호종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 지역부터 시작해서 중류까지 해서 아까 대표적인 미호종이랑 황새도 있겠지만 그 외에 솔봉이라든지 제두름이라든지 다양한 생물들이 미호강을 서식하고 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 시민들이 이렇게 보호종이 많은지 몰라요. 또한 이제 상류 지역에 상당히 많은 보존해야 될 생물들이 많죠. 식물군부터 해서 이끼도룡용까지 상당히 많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한다거나 개발 허가를 내주는 이런 실정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무신천 상류 지역에 이끼도룡용이 나왔다고 상당히 대대적으로 20년 전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이 이끼도룡용 자체가 미주도룡용이라고 해서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 그다음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게 밝혀지면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그 내암리 지역 일대에 아직도 이끼도룡용이 살고는 있지만 그 일대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그 이끼도룡 서식지 전체가 다 벌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쪽으로 홍수가 나고 수해가 나면서 다 깎여 나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관리가 안 된다는 것들은 각 지자체라든지 관리단체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어떤 상태가 어떤 건지 공유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생물종 중심으로 좀 보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좀 길게 하시게 했더니 계속 하셔서 좀 걱정을 했는데 아주 적당히 잘 끊어졌습니다. 그 미호강 유역에 그 발원지이기도 한 그 음성군 삼성면 일대는 사람 사는 집보다 가축 사는 집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비점오염원이 가장 그 미호강 수질의 큰 문제인데 수질 개선이 첫 번째라고 하면서도 본업답게 늘 미호강에서 사는 사람답게 이제 그 자연적인 하천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지천이 그렇다. 사실 저희들도 그 유역협의회에서 매년 미호강 전 구간 답사를 해보면 지천 특히 상류 지역의 지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것도 시급한 그 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앞에 발제자 말씀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미호강 생물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찰, 데이터 연구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하면 시간 내에 2분뿐이 안 남았네요. 두 분 발제자님 뭐 혹시 토론자 말씀과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1분씩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박현수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들에 제가 못했던 내용들을 보충해서 너무 다행이고요. 미호강 살리기 하려면 지금 말씀했던 아까 축산 폐수라든지 또는 소규모 개발들이라든지 지천에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지금 거기 좀 빠졌지만 외래종 관리, 뭐 제가 베스나 블루길 같은 걸 말씀드린, 특히 베스가 많이 분포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뭐 충분히 가능할 거고, 미호종계를 대상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황새가 많이 활용된 것 같이 미호종계도 미호강 살리기에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생물종으로 이루어진다면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종 1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승채 선생님. 예. 제가 아까 황새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일단 저는 황새의 관점에서 좀 말을 하면요. 미호강 복원이 아까 수질 개선과 물 확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수질 개선과 물 확보인데 이제 황새 서식처로서 농가 지천의 어떤 연결성 그런 것
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천의 이제 유속 조절을 통한 사행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물 다양성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아까 미호 종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깃대종을 좀 설정을 하면 어떨까? 차라리 복원을 할 때 깃대종을 설정을 해가지고 뭐 미호 종계 또는 뭐 아까도 뭐 말했듯이 이끼도롱뇽이나 여러 가지 특수한 그런 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유형별로 좀 깃대종 선정을 해서 그 깃대종을 중심으로 복원을 하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까스로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거의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객석에서 꼭 하실 말씀이 계신 분이 있으시면 예, 없으실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생물 다양성 문제는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이고 다양한 생물 속에서 인간도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을 위한다면 다른 생물도 다 함께 같이 가야 되겠죠. 저희가 오래전에 2003년 4년 그 어간에 원흥이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청주시장 모인이 그거 하고 났더니 두꺼비 몇 마리 돌아왔는데 그거 한 마리에 몇 억짜리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참 이런 그 관점, 그런 인식이 그 공직 세계의 인식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 위험하게 남아 싹 다 배제하고 하는 것은 하천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환경 보존 쪽에서는 거기에 밀려서 그런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식을 개선시키고 주민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생명 다양성 포럼 그 첫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